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한 경제 공부의 세 번째 시간으로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소비자의 사소한 기호 변화도 공급 사슬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격렬한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가장 큰 게 우리나라 전체의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대단히 과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더라도 이걸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내수 시장이 크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생산 캐파가 국내 시장을 약간 커버할 정도의 작은 캐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실 한국이 이런 채찍 효과에 노출될 이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좀 너무 잘해왔죠. GDP 대비해서 수출입 비중이 거의 100%에 도달할 정도로 대외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해왔고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해외 개방의 폭들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점점 물건 하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더라도 국내 시장의 수요를 넘어선 해외 시장 수요를 생각해서 짓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장을 짓더라도 아주 크게 짓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설비 투자도 되게 많이 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공급 사슬망에 편입됐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1970년대 초반 세계 경영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바로 미국의 새로운 비행기 생산업자 록히드사의 비행기 생산의 곡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록히드사는 이제 뒤에 합병해서 록히드 마틴이 되는 그 회사입니다. 이 록히드 마틴 이 회사는 예전에는 계속 군사용 비행기만 생산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베트남 전쟁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면서 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군수용품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서 앞으로는 민간용 비행기, 여객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혁신적인 비행기 하나를 생산을 시작합니다. 바로 트라이스타. 이름만 들어도 멋있죠? 별이 3개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비행기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해서 비행기 엔진 3개짜리 비행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은 보통 짝수인데 이 회사는 3개, 홀수가 됐던 이유는 비행기 날개 꼬리 부분에 큰 엔진을 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기 엔진을 달아서 이 비행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비행기 생산업자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었고, 실제로 트라이스타라는 비행기의 개발 디자인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호평이 이어져서 굉장히 히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브리티시 에어웨이나 미국의 일부 회사, 그리고 일본의 아나항공을 비롯한 전일본 공수라는 회사 있죠. 피카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비행기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사 몇 군데에만 납품되는 그런 비행기로 단종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제때 발주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트라이스타라는 비행기에 들어가게 되는 혁신적인 신형 엔진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엔진을 탑승하는 건 좋았는데 생산 차질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 생산 차질이 왜 중요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비행기 한 대를 생산하게 될 때 투입되는 비행기 단가를 100이라고 할 때 약간 1억 불인데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대째를 생산하면 그 비용이 얼마로 줄어드냐 하면 77로 줍니다. 처음 비행기 한 대 시제품을 생산할 때에 비해서 두 번째 비행기를 생산할 때 비행기 생산 단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비행기 생산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어요? 비행기 부품이 수만 개가 넘는데 그 부품 하나라도 제대로 조립되지 않으면 비행기 시험 날개 펼치면서 운행 중에 추락하면 이 회사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를 생산할 때는 시제품 생산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이제 2대째가 생산되면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제 4대째, 점점 2배로 갑니다. 4대째 생산이 되게 되면 59까지, 비용이 40%나 절감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2대의 비행기를 함께 조립하기 시작하겠죠.
왜? 앞에 있었던 비행기를 여러 차례 조립하면서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도 올라오고요. 더 나아서 비행기 엔진을 발주해주고 있는 부품사들도 물건을 신속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128대, 굉장히 많이 생산되죠? 128대가 생산될 때 되면 비행기 생산 단가가 16. 자, 첫 번째 비행기 생산할 때 단가가 100이죠. 근데 그게 16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장을 차려서 사람들이 사업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공장을 차려서 공장을 돌리고 기계를 돌릴 때는 생산 단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율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벌어지게 되고 근로자들의 생산 수준이 높아지고 숙련 수준이 높아지고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협업 능력들을 갖추고 동시 제작들이 들어가게 되면 단가를 끝없이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단가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죠. 근데 왜 망했냐고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핵심적인 부품인 비행기 엔진의 공급에 차질을 겪으면서 비행기 생산에서 저렇게 계속 생산량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걸, 저걸 이제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저 학습 곡선을 제때 못 탔는데 반대로 그때 경쟁자인 에어버스나 보잉은 신속하게 생산을 늘리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이 비행기 시장, 약 200명에서 160명 정도의 승객들이 타는 중대형 비행기 여객 수송기 시작에서 제일 먼저 가격을 인하한 기업 보잉에게 시장이 전부 다 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과 한 200대 정도 생산하다가 록히드 마틴은 비행기 생산을 접어요. 그래서 부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그 뒤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위산업 계획이 시작되면서 록히드 마틴은 파산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상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비행기 제작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며 공장의 사이즈도 크고 설비 투자의 단위도 큰 그런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이런 학습 곡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런 종류의 산업들의 경쟁은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치킨 게임이 됩니다. 미국에서 쇼크가 발생해서 주문이 줄었다 그래서 생산량 조절 안 한다라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생산량을 배증시켜 2배로 늘려서 단가를 떨어뜨리자. 그리고 단가를 떨어뜨려서 고객들에게 싼 제품 가격으로 어필하자라는 전략들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은 업계가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 철강 같이 대공장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며 생산성을 갈고 닦은 업종들은 다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방금 다 나왔죠? 자동차, 핸드폰, 반도체, 화학, 정유, 철강, 조선, 이 수많은 업종들은 모두 가파른 학습 곡선을 타기 때문에 생산량을 빠르게 늘림으로써 제품 생산의 단가를 떨어뜨려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량의 탄력적인 조절 이런 거 어렵다 보니까 선진국 쪽에서 조금만 수요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격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출이 막 출렁출렁거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불황이 조금만 오면 우리나라 제품들은 가격을 많이 깎아준다. 그래서 아무리 물량이 늘어나 봐야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수출이 마이너스 나겠죠. 이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와 같이 가파른 학습 곡선을 타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업종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탄력적인 조절이라든가 유연한 생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세 번째 파트를 마칠까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빨간 선은 국제유가. 지금 폭락했죠? 국제유가 끝부분 폭락한 거 보이십니다. 파란 선이 뭐죠?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입니다. 마지막 이유를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의
공급 사슬망의 끝에서 위치해서 굉장히 격렬한 변동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한국 생산 캐파가 되게 많아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 시장을 겨냥하고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제품들이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가 떨어뜨리는 생산성의 가파른 개선이 있는 학습 곡선을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세 번째,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같은 비중이 높아져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원자재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 즉, 부품 원자재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제일 끝에 있는 소비자랑 굉장히 먼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죠. 반도체가 국제 유가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찍의 끝에 위치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사고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램이 어느 회사의 것인지 안 보잖아요. 그냥 용량이 몇 기가냐 이런 거만 봅니다. 그런 걸 벌크라고 하죠.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무게 단위, 개수 단위로 팔리는 것처럼 개별 제품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격렬한 경기 변동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파트로 채찍 효과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주식과 외환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눈을 한번 다시 부릅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시죠.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지난 2월 달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되겠고요.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 이론이랑 잘 맞지 않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환율이 상승해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면 주가도 오르는 게 마땅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지니시는 학생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박사님, 혹시 이거 시장이 좀 착오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파란 선은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는 기업 이익 전망이 파란 선이고요. 빨간 선은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기업 이익 전망이 훼손되고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기업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주가가 환율 급등 국면에 주가가 빠진 것이 착시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악화됐기 때문에 빠진 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은 왜 악화됐을까요? 다음 그림은 한국의 수출과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한눈에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이 잘 될 때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요. 다시 말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방문한 다음에 보고서를 이렇게 적는 거죠. 최근 해외로부터 수출 주문 물량을 많이 받아든 것이 확인되는 바, 이 회사의 내년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쓸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서 와, 야, 저 회사 좋아진대. 그러면서 주식을 사겠죠. 반대로 어떤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방문했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야적장에 물건도 잔뜩 쌓여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 담당 부서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안 좋은 신호죠. 물어봅니다. 향후 주문이 어때요? 해외에서 주문이 어때요?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못하네요.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복귀한 다음에 보고서를 이렇게 쓰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익 전망에 안개가 깔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수출 전망 악화, 이익 전망 하향 조정하면 주가도 빠집니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추세를 좌우하는 것은 뭐다? 수출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이익 전망이 개선되면 주가도 오른다. 반대로 수출 전망이 악화되면 이익 전망 하향 조정되고 이익 전망 하향 조정되면 이 회사 주가 비싸 보이니까 투자자들의 매물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수출도 잘 안 되고요. 이익 전망도 훼손돼서 주가가 비싸 보이고요. 자기가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는,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전화를 걸겠죠.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한국 주식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팔아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주식 매수에 열을 올린다 하더라도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주가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를 매일매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억 팔고 내일 100억 팔았다 그러면 누적한 건 200억 매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주식의 주문량을 누적해서 표시한 것이 파란 선. 그리고 빨간 선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파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다 처분하는 시기에, 파란 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2000년대 중반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한참 팔아도 한국 주가 막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브릭스 펀드, 친디아 펀드 이러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뮤추얼 펀드 시장에 들어올 때는 외국인 좀 팔아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면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건들이 좀 악화될 수는 있겠다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파란 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를 누적한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100억 팔고 내일 100억 팔고 모레 100억 팔면 300억 매도로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투자자들의 매매를 누적해서 기록한 것이 파란 선.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한국의 환율입니다.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팔아치울 때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집해 줄 때, 매입해 줄 때, 그때 우리나라는 환율이 떨어지는 관계를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가 막 뭉칫돈을 들고 와서 삼성전자 사주세요, 현대차 사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가도 오르겠지만 환율은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 팔자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자.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외국인 매도 때문이다라면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외국인이 왜 팔았는가를 살봤더니 채찍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이 생겼더라. 채찍의 손잡이가 뭐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본국의 소비자들의 지출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선진국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이게 다시 수출 주문의 감소로 연결돼서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될 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겠죠. 그리고 한국 주식을 팔면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특성 하나가 나왔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고 우리 경제가 되게 좋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환율이 대체로 떨어지고요. 왜? 한국 기업들이 좋아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주니까 환율이 떨어지죠. 반대로 우리 경제 되게 어려워 보이고 우리 경제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다라고 생각될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가운데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특성을 잘 알게 되면 주식시장에 100% 자신의 모든 자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부 자산을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 일종의 보험을 든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제가 일했었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자들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달러를 비롯한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 환율이 급등할 때는 해외에 투자했던 달러를 팔아서 그 돈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금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들을 매입하는 저가 매수 투자자로서 기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기금이 한국 주식 샀어 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왜 들어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중요한 그물사슬 같은 경제의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와 금융시장의 연계 속에서 이해되면 더 잘 분석할 수 있고 전망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길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